네, 그리스발 악재가 거치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국제금융협상 타결 소식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까지도 1% 이상의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자, 이제 브렉시트 가능성도 점점 위축이 되면서 시장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브렉시트에 대한 위험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앞으로도 악재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랠리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에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기로 일단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들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향후 랠리가 멈출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좋겠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대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대하 드라마의 일종의 에피소드 하나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지금 빚잔치는 여전히 대하 드라마로 길이 이어지고 있다. 네버엔딩 스토리다라고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빚으로 빚을 메꾸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이 대하 드라마는 쉽게 끝나지 않는데 이번에 에피소드 3가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에피소드 3가 과연 비극으로 끝날지 희극으로 끝날지가 좀 불분명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치프라스가 그렇게 주도해왔던 긴축 반대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아마 치프라스는 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메르켈 입장에서도 독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밀려서 그 협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헤어컷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올랑드가 중간에 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헤어컷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향후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논의로 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런 여러 가지 협상 결과물이 과연 독일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바람 자체는 잦아들었으나 이 불씨 자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바람을 일으키거나 기름을 부으면 다시 불씨는 언제든지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 안에 놓여있다는 점.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죽었지만 중기적으로 살아있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차 구제금융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라고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글로벌 증시는 곧바로 화답을 하면서 1% 이상의 상승 랠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증시의 상승세보다 달러의 급등을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의 주봉입니다. 현재 지금 주봉 흐름상 추세가 다시 집중이 되면서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났던 것은 굉장히 좁은 구간 안에서의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추고 높이는 일종의 수렴형 패턴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런 수렴형 패턴 자체가 방향성을 이제 보여줄 만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위쪽으로 가는 모습이라면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불안감 자체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국내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여전히 달러 자산들의 배분이 우선될 가능성, 즉 선진국 증시의 우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하 모멘텀도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뒷그림을 보시면 지금 출하가 줄고 있고 가격은 못 올리고 있고 비용 자체는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출하가 늘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이것이 수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비용이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수출에서와 똑같이 불황형 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의 변동성 자체가 향후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달러의 방향이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라고 하는 양념을 쳐넣으면 향후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늘 수 있다라는 관점에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니 모멘텀주니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실적주 중심의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 종목 숫자를 제 기준에서 보면 4종목이나 3종목 이하로 줄이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달러와 강세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우리 증시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일단 실적 기대감이 크게 번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봤었던 이 아마존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 향후 서비스를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실적 모멘텀을 받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바가 있었는데요. 아마존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미국 대형주 중에서 가장 웃기는 종목이 아마존이죠. 실적의 결과물은 한 번도 예상치를 채운 적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나오면 우스운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제 베조스가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잘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신규 서비스를 보면 뭔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생뚱맞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판매 업체가 지금 홈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홈 시큐리티 서비스 내에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아마존 에코입니다. 실제로 이 아마존 에코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아마존 에코가 실제로 아마존에서 구매 행동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드론과 같은 배송 서비스에 관련돼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단순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책을 살 수 있고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서비스가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어떻게 넓어지고 있느냐. 에코 연동기기들이 나오는데요. 위모라고 하는 스마트형 콘센트, 그리고 휴라고 하는 스마트형 전구 이런 것들까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내가 이 콘센트와 관련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든지 조명과 관련된 부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든지 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안정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기존에 하고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결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가가치를 앞으로 낳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성적 자체는 굉장히 안 좋지만 얘는 포텐셜이 언젠간 터질 거야라는 기대감에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존의 주가는 여전히 밀리지 않고 연고점, 사상 최고점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이 쇼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구태의연한 부분이지만 아마존, 구글 이런 업체들은 꾸준하게 새로운 서비스들을 런칭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홈쇼핑 관련주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급격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주 안에서도 특히나 홈쇼핑과 백화점 관련주들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성장성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백소 사태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신저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홈쇼핑의 최대 약점은 정체된 흐름이죠. 그러니까 매출과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형사들의 최근 모바일 매출액은 올해 기준으로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CJ 쇼핑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올해 모바일 쇼핑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 동력은 있다. 그런데 백소 타격에 2분기 실적도 별로다라는 것이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모바일 쪽을 살펴보시면 품목이나 연령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쪽에서는 지금 품목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이 적어도 한 2017년 정도까지는 이어진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동안 죽을 썼던 이 TV 쪽을 중심으로 했던 홈쇼핑 쪽도 이제 채널을 모바일 쪽으로 조금 넓히면서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모바일 쪽의 강자는 쿠팡을 비롯한 UMF와 같은 이런 소셜 커머스가 아니냐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들 업체는 최대 약점이 있죠. 자본력을 비교해 보면 기존의 홈쇼핑 3사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셜 커머스들이 모두 국어를 하고 있죠. 해외 쪽에 가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만큼 성장성이 있으니까 너희가 돈을 제공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다 줄게. 그래서 최근에 뭐 UMF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 쿠팡 같은 업체들이 해외 쪽에서 뭐 1억 불, 뭐 몇억 불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체력 싸움으로 가게 되면 어느 쪽이 이길지는 뭐 불보듯 뻔히 뭔가 그림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만큼의 뭐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질 순 없으나 현재 모바일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홈쇼핑주들은 현재 구간에선 당장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도 이런 뭐 쿠팡을 비롯한 소셜 커머스보다는 더 길게 살아남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 오히려 향후 이런 소셜 커머스 업체들을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홈쇼핑을 단기적으로 보면 안 좋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들을 서서히 갖춰나가고 있고 그 대표 종목으로서는 우리가 GS 홈쇼핑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들 여전히 정체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쇼핑주들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나중에는 협종 연행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쳐 주셨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에 대한 판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여부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